자,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아이들이 교과서에 충실하게 학습을 하면서 잘 기본기를 닦았다면 이제 한 중학교 정도가 되면 어떤 공부 독서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그 입시 이슈가 있어요. 입시 이슈. 첫 번째 입시 이슈는 올해 수능부터는 아이들의 국어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선택 분야가 생기죠. 자, 이전까지는, 작년까지는 그 국어에 나오는 이 과목이 4가지의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독서, 그러니까 비문학이랑 문학이랑 화작이랑 문법입니다. 화법과 작문은 회화하고요. 회화.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글들을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문제. 그 다음 문법은 말 그대로 문법이죠. 이게 각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서, 문학, 15문항, 15문항, 요거 화법과 작문, 화작과 문법을 합쳐서 15문항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요 공통 과목인 독서, 비문학과 문학, 문학 독서죠. 그래서 요 두 과목은 그냥 그대로 가는데 요 화법과 작문에서 어디 갔죠? 네네. 요 화법과 작문, 화작과 문법이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제가 지금 요거 설명해드렸죠. 독서랑 문학은 그대로 가는데 선택 과목이 바뀌어서 화작을 선택하던가 아니면 문법, 이름이 좀 바뀝니다. 언어와 매체로 바뀌는데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던가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죠. 또 하나는 그 중요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문항수의 변경이 생겨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비문학이라고 말하는 독서는 2문항이 추가돼서 15문항에서 17문항으로 어머님들이 뉴스에서 많이 보시는 올해 수능 킬러 문항이 너무 어려웠다더라. 만유의 인력이 나왔다더라.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비문학 지문에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그 지문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문학도 마찬가지로 15문항에서 17문항. 그럼 뭐가 줄어들까요? 요거 두 과목이 선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순서가 바뀝니다. 문항 출제 순서가요. 아이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긴 글이 출제가 되는 이 독서가 제일 첫 파트의 1번 문제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제한된 시간 내에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필이면 수능 첫 교시에 있는 국어의 첫 번째 문제인 비문학 독서에서 멘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읽기가 그만큼 더 중요해진다는 이슈를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인 고3이 돼서 이제 입시 시험을 치르게 되는 2028 수능, 그러니까 2027년도죠. 그때부터는 수능에 논술이랑 서술형 문제를 도입하겠다라는 교육부의 이슈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가는 해가 2025년도예요. 그 2025년도부터 고교학점제라는 것이 시행이 될 예정이고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고교학점제가 뭐냐면 대학처럼 지금의 고등학교는 정해진 과목을 정해진 학습 시간을 그냥 이수하면 졸업장이 나옵니다. 모든 아이들,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이 다 똑같은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하죠. 근데 이게 2025년도부터는 내가 선택하고 싶은 과목만 선택을 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교에 똑같이 입학을 한 100명의 학생들도 서로 다른 과목을 서로 다른 시간에 이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출석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평가 형태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같은 과목을 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을 그냥 다 채우기만 하면 선지형 문제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찍어내듯이. 근데 각각 듣는 과목이 다 다르고 전문성이 다른 과목을 공부하게 되면 결국은 논술 쪽의 형태가 도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쓴다는 것은 또는 뭔가를 말한다는 것은 이 말하기와 쓰기에 필요한 지식 정보를 체계화하는 과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해력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문해력은 어떻게 키워줘야 되나? 어떤 다른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습량의 증가죠. 네, 과목도 훨씬 세분화되고 깊이도 더 깊어지는데 이렇게 과목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영수만 예습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과목들도 예습을 하고 본 수업을 들어야 수업의 질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수업 들어가는데 끄떡끄떡 조는 아이들이 대부분 책 안 읽고 온 애들이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이러다 보면 졸립고. 자, 그런데 이 예습은
인강이나 문제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를 먼저 한번 훑어서 읽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때 교과서 읽기를 잘한 아이들은 이 과정에 익숙할 테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좀 혼돈의 시기를 겪을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독해 속도도 공부 독서의 독해 속도도 중요해지는 학년이 됩니다. 사실은 원래 글을 읽을 때 자, 이거 몇 분 안에 이거를 다 읽어내 이런 접근은 올바르지는 않죠. 올바르지는 않고 그냥 충분히 네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읽어. 이게 바람직한 읽기의 형태입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문해력을 키워야 되는 가장 1차적인 목적은 좋은 대학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 맞는 대한민국 입시 제도에서 요구하는 독해 속도를 갖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는 조금 공부 독서에 대한 독해 속도 부분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는 점. 그다음에 다음은 이제 수행평가가 실시가 되죠. 초등학교 때 하는 수행평가는 아이들이 대입을 가는데 반영이 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물론 중학교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학교 때 했던 수행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고등학교의 점수가 좌지우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수행평가를 잘 하기 위해서 자기의 표현력이나 글에 대한 지문 이해도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학교 때까지 하는 내신 형태와 전혀 다른 대입 수능 형태를 겪게 되는 게 고등학교 1학년부터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학교 독서부터는 이제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하냐면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독해는 당연하고 그거는 계속 그대로 공부 독서를 유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교과서 이외에 다양한 배경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독서들로 확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일단 다양한 글을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입니다. 그럼 이 글을 이제 어떻게 읽느냐? 일단 정독을 하되 속독을 높일 수 있는 정도의 몰입이 더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때보다는. 초등학교 때는 조금 더 릴렉스해서 읽어도 괜찮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긴장감 있게 집중도 있게 글을 읽어야 하죠. 근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 번을 읽더라도 글을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요리 레시피 계속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번을 읽어도 몇 센치, 몇 분, 언제 건지고 이런 거를 딱딱딱 그 키워드들을 기억을 하면서 읽어야 그 문제 보고 다시 돌아오고 문제 보고 다시 돌아오고 이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 번을 읽더라도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내가 기억하면서 읽을 것. 자, 그 다음 마지막이 정보를 기억하면서 읽는데 우리 아이는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중치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글이 지금 전개되는 방향이 이런 키워드와 주제를 뼈대로 해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내면서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역시 많은 글을 읽음으로 통해서만 일어나죠.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독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이 쓰는 이 어떤 문제집을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요. 자,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입시에 필요한 깊이 있고 사고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문을 잘 읽고 싶은데 또 뭐하죠? 문제집 풀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나는 열심히 읽고 싶었지만 근데 밑에 나오는 문제들이 자꾸 눈에 밟히네. 문제를 먼저 보죠. 나는 그냥 문제만 살짝 보고 싶었는데 옆에 있는 분석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 분석 읽다 보니까 밑에 해결책도 달려있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 막 먼저 봐요. 여기 힌트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문제 봐요. 그 다음에 지문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 트래킹 이렇게 막 해요. 어딨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때 잘못 잡힌 이 문제집의 폐해입니다. 이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 이 과정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 독해 문제집을 풀지 마시고 그냥 지문만 읽습니다. 지문을 안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탁탁 예전에 타자기 이렇게 탁탁탁 움직였던 것처럼 빠짐없이 쭉 읽되 여기에 나오는 지식적인 내용을 선별해서 기억하는 훈련.
문제를 보지 않고 지문을 정독하되, 시간을 체크하면서 정독하되 빠짐없이 읽지만 중요도를 선별해서 기억하는 읽는 훈련,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어떻게 특강 한 달 들어서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러한 훈련을 중학교 때부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국어에서는 지문만 먼저 보여드리고, 지문을 아이들이 집중해서 읽은 다음에 남아있는 기억의 잔상을 가지고 퀴즈를 풀라고 하고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푼 다음에 다시 지문을 보여주고 중요한 문장, 내용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지문과 그렇지 않은 지문을 선별하는 중심 문장 찾기.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심 문장의 흐름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찾기. 이렇게 두 번이 각각 따로 펼쳐집니다. 처음에 전체 읽기, 두 번째 중심 문장 찾기, 세 번째 키워드 찾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다시 시각적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역사고력 훈련까지 총 4회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자. 문제 먼저 보지 말고 문제에 달려있는 도움말 먼저 읽지 말고 지문을 충분히 독파하고 거듭해서 읽고 지문에서 나오는 가중치를 선별하고 그것을 키워드 형태로 구조하는 것까지 훈련이 돼야, 그래야 제대로 된 문제풀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그러면 고등학교 때 가서 진짜 큰 코 다치세요. 정말입니다. 네, 제가 아까 초등 후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등 후기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학생의 후기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매일 국어를 통해서 중심 문장을 찾는 능력이 향상함에 따라 다른 과목이 다 동반 상승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 아이의 모의고사 성적이 5, 60점대였는데요. 지금은 90점대를 유지하고 있고,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6등급에서 1등급 찍었습니다. 6등급에서 1등급. 너무 매직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죠. 매일국어를 접하기 전에는 그냥 꾸역꾸역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문을 탐색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를 막 찾아다니고 이랬는데, 매일국어를 하고 난 후에는 과목에 관계없이 문제가 나올 때 막 반갑고 지문 읽는 것이 어렵지 않고 막 읽혀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고, 심지어 이제는 지문을 읽는 그 행위가 재밌다라고 느껴질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매일이라는 단어의 무서운 것을 매일국어를 통해 강하게 느꼈다고 하죠. 매일 6등급 받던 제가 한 주 한 주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등급이 하나씩 오르는 경험을 하면서 저 자신이 너무 신기하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 그 자존감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성적까지 동반 상승하는, 향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규칙적인 공부를 하고 싶다면 매일국어를 추천합니다 라는 이제 후기 글이었습니다. 느껴지는 게 좀 있으실까요? 네, 앞에서 제가 초등학교에서의 공부 독서, 그리고 중학교 때 이루어지는 공부 독서, 물론 고등학교도 해당이 됩니다만, 만약에 내 아이가, 우리 자녀가 아직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때를 놓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공부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잖아요.